자, 요약집의 167페이지로 가시면은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주택연금. 자, 이 주택연금은 우리가 이제 시험이 10월 26일 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날짜로 시험에 대한 법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은 안 내요. 그럼 그냥 내용만 나와. 이 저자분도 숫자를 좀 많이 내셨는데 숫자에 대한 거는 그렇게 깊게 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문제집에 주택연금은 다 이론만 나옵니다. 이론만. 자,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자, 우리 갑이라는 60세 이상 노인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다. 그럼 5억을 이제 담보로 해서 A은행한테 연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금을 공사가 줍니까? 은행이 줍니까? 이 공사는 그냥이야 보증 업무를 해줘요. 갈게요. 자, 167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 자, 주택연금 명목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죠. 국가가 보증하고요. 그럼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뭘 발급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입자가 보증료를 내야 되죠. 그럼 금융기관 한국대금융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자, 가입 연령은 봐야 되는데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60세죠. 둘 중 하나만 60세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정기간은 우리가 그 밑에 확정기간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큼만 월 지급을 지급할 수 있죠. 주택 보유수는 1주택이 소유해야 되고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야 됩니다. 그다음 그 밖에 2주택 보유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가능하고요. 넘겨볼게요. 우대 방식은 이제 우대해 주는 거고 대상 주택이 중요합니다. 시가 얼마 이하여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이 되죠. 상가 같은 거는 오피스는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확정기간 방식 같은 거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고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고 가입 당시 재개발 재건축 예정된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 수령 중에 담보주택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되더라도 계약은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주택의 일부만을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제외되죠. 그 다음에 거주 요건 및 채무관계 자격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인으로 이용해야 되고요. 해당 주택이 전세, 월세로 주르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부부 모두 종신까지죠. 사망할 때까지 평생 거주, 평생 지급. 자, 그럼 부부 중에 한 분이 죽더라도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죠.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다. 2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별표, 다시 한번 별표. 담보를 제공한 주택 처분 금액 범위 내에서 상한 의무에 대한 부담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5억을 담보로 했는데 4억 타셔서 1억이 남았죠. 상속인한테 돌려주고요. 5억을 담보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시네. 1억이 빵꾸 났죠.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못합니다.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감채임 기술을 이용하죠. 주택연금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켜 지급하고, 자, 보금자리로는 고정인데 얘는 변동이에요. 뭐라고요? 변동. 넘깁니다. 주택연금은 별도의 그 중도상환수료가 없죠. 이게 나왔었어요.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근데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1.5%거든요. 그 다음에 지급 방식은 종신은 사망할 때까지 종심 지급은 일정 한도 설정 없이 그냥 매달 지급되는 거고, 혼합은 수치로 이출이 가능합니다. 50% 이출했다면 나머지 걸 받고요. 우대하고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그럼 어떤 걸 내셨냐? 299페이지로 갑니다. 36번 틀린 거. 5번 좀 전에 제가 종심지급 방식에 가입자가 사망할 때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월금 담보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그 법적 상속인에 상한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7번도 가장 옳지 않은 거. 5번 확정기간은 반드시 대출 한도의 10%가 아니라 5%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그죠? 이것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넘겨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38번에 틀린 거는 3번을 보시면은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이 1.5가 맞죠? 근데 대출 상환 방식일 때는 보존 잔액도 마찬가지로 다 1.0이에요. 1.2가 아니라. 그 다음에 최초 연금 지급일 납부하며 보증 잔액의 연 0.75%가 맞는데 대출 상환 방식은 1.2다, 다 1.0이다. 1.0으로 다 됩니다. 체크하셨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퍼센트 같은 거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에 3번에 가시면은 신청 자격은 무주택, 1주택 원칙이나 구입용도 한해 일시적인 2주택도 허용됩니다. 근데 기준주택은 대출받는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처분함으로 조건을 하겠죠. 그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아시겠죠? 그죠? 참고만 하시고 넘겨봅니다. 자, 문제집 가시면은 페이지 304페이지 프로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직주분리와 접근 아시죠? 넘겨볼게요. 우리가 1, 2번이 그건데, 자, 그래서 이용 파트 제 요약집 가시면은 페이지 192페이지 났죠? 192 찾았습니까? 192. 그래서 이제 그 번호 되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부동산 이용 파트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오거나. 그러면 직주 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 그럼 직장을 도심에 두죠. 도심에 두고, 자,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에 둬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은 도심 환경이 악화됐으니까 집가고 공적 규제로서 교통체계가 발달하고 도심 지역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안쪽이 그냥입니까? 뻥 뚫립니까? 공동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주 야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바글바글하다 밤만 되면 떨리는 게 공동화 현상이에요. 도심 고동 비율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 업무 지구에 출근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죠. 유동성이 몰리니까 교통이 혼잡되죠. 그럼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걸 뭐예요? 직주 접근이죠. 그럼 접근이 됐던 원인은 어떻게 돼요? 정책상 유도를 하겠고 도시 환경 개선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니까 들어오겠죠. 도심과 외곽 집가 차이 감소하고 들어오니까 그냥입니까? 건물이 고층화됩니까? 해춘화라는 것은 다시 이 좋아져서 뭐냐면 이 회춘 다시 젊어지죠. 우리가 다시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풀어주셨으니까 1번 문제는 자 1번에 틀린 거 2번 직주분리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까지 맞죠? 근데 건물이 고층화됐다는 거는 이거는 직주분리의 결과예요? 접근의 결과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2번이 정답이고 자 2번에 옳지 않은 건 3번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건 맞아요. 땅값이 비싸서 나갔어요. 주거환경이 악화돼서 나갔어요.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나갔습니까? 교통이 발달해서 나간 거죠. 3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너무 쉬워서 도시 스포를 난개발이잖아요. 그럼 도시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이 맞는데 도심 중심지입니까? 외곽에서 발생되죠. 또 틀린 게 있어요. 상업지와 주거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공업지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도시 교외로 확산돼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고 수포 현상은 채용과 괴리됐죠. 간소도로 확산이 전개된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그냥 5번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침입이라는 게 있죠. 침입. 자 볼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별표는 치지 마세요. 이건 출제가 안 됩니다. 침입적 토지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 강의만 들으세요. 강의만 4번에.
자, 강의만. 자, 우리가 안쪽 도심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약적. 도심은. 그러면 집약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땅값이 비싸서 집가고죠. 건물이 고층화 되는데 외곽은 그러면 고소득층이 살겠죠. 근데 외곽은 그냥요 땅값이 낮아요. 그럼 어떤 이용을 하겠어요? 조방적 이용을 하겠죠. 저소득층이 살겠죠. 그런가요? 그럼 옛날에는요 교통이 불편해서 이렇게 여러 번 트랜스해서 갔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교통이 발달합니까? 전철이 생기죠. 생기게 되면은 뚫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집가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기를 살려고 그러는 게 어디가 막 개발된다 그러면 그냥 수용차 타고 막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그 메리트가 있는 게 아직은 높은 집가요, 낮은 집가요. 낮은 집가거든요. 아직은 높으면 지네들이 안 들어오죠. 침입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낮고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강한 흡입력이 생겨서 그렇죠. 그거예요. 별표 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그냥 여기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침입적은 높은 집가가 아니라 낮은 집가기 때문에 침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강한 흡입력이 유발되는 거지. 별표 치지 마. 쳤어? 치면 잡는다. 아시겠죠? 그죠? 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는 거야. 오히려 3번을 쳐. 도시 스프롤 있지? 얘 나와 3번. 왜냐하면 난개발이기 때문에 얘가 됐다 잘 나와. 그 다음에 이 저자도 너랑 맞는 게 직주분류와 접근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4번은 절대 별표 치지 말라는 거. 넘기세요. 너무 막 말을 잘 드시니까 저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5번도 별표 치지 마. 설명만 할게. 자, 입증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입증연은 뭐냐면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다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핵심만 잡으시면 돼요. 핵심만. 자, 입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고 여자고등학교 앞에 정문에는 분시점이 많아요. 근데 분시점이 위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매출액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가와나 100m가 떨어져 있대요. 100m. 자, 그러면은 얘가 월 5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면 200만 원을 더 벌잖아요. 자, 왜 그래요? 그냥요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그래요. 발생하는 거를 입지잉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 주체에 따라 틀리면서 산업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동일한 경우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입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집약도가 동일하더라도 산업에 따라 공통적인 입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다 틀리겠죠. 이게 한 번 나왔는데 이제 그냥 끊겼어. 한 15년 전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희박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6번은 옳은 거니까 다 볼게요. 자, 토지용입니다. 1번 토지용의 집약도란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다. 맞아. 그럼 투입량이 많죠. 그러면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는 자 토지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 갈게요. 이 토지 투입량이 많다는 것은 자 볼게요. 외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쌉니까? 토지와 자본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게 투입량이 많다라는 것은 외곽이잖아요. 그럼 집약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자, 주거 분리는 직주 분리가 아니죠. 무슨 분리예요? 왜 여러분들이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이 주거지역이 분리된 건 맞아요. 근데 정의여복과는 편익은 피해요?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여복과가 피해는 피해하는 거죠. 그걸 바꿨네요. 그런가요? 자, 조방한계는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면 겨우 최적 조건으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있는 경우에 집약도라는 거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요약지를 보시면은 집약한계는 상한선이고 총수익과 총비용이에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에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5번은 따라보세요. 경제지대.
넘겨볼게요. 우리가 파레토라는 애 아시죠? 그래서 어디냐면 일단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탄력성에다 넣어놨거든요. 몇 페이지다 넣어놨지?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면 달라요. 그 파레토 아시죠, 그죠? 48페이지.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봤을 때는 되게 엉뚱하세요. 막 이 문제를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짬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강사가 굉장히 힘들어 이럴 때는, 그죠? 왜냐면 지그재그로 가야 되니까. 무슨 문제 낸 취지를 모르겠어, 그죠? 왜 갑자기 냈는지. 자, 파레토 아시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노동과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얘가 서울에서는 1억 받는데 LA 다저스 같은 게 100억 준대요. 그 99억이 경제지대예요.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더 받죠.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제가 막 눈물 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이야 여기가 비타로 쪽 공급이 어려워. 어려울수록 경제대가 커지죠. 그러면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걸 냈는지 몰라. 미치겠어 나도, 그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낸 문제는 괜찮아. 왜 자기가 그냥 하는데 이 타 강사들이 이걸 갖고 강의하기는 참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막 짬뽕적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보시면 되고. 7번에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정답이죠. 자, 자, 아까 내가 건물이 고층화되거나 회춘화되는 거는 접근의 결과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8번은 틀린 거 갑시다. 자, 우리가 아까 간 김에 토지와 자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자본에 대한, 자, 우리가 생산 요소에 대한 대체성이에요. 그럼 자본에 대한 토지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이에요? 결합 비율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한 방에 날리겠는데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인데 들어보세요. 자, 안쪽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나갈수록 땅값이 낮죠. 외곽으로 갈수록. 그럼 지대가 이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오목볼록. 기억 안 나? 이렇게 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찰지대 곡선에 알론소라는 학자가 이 지대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도시지대가. 그러다 보면은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요 자본을 늘려요. 나갈수록요 토지를 늘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조방적, 집약적, 저층화, 고층화. 나가면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죠. 그럼 조방적이니까 저층화되죠.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안쪽일수록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조방적이고. 그 다음에 산업에 따라서 틀리죠. 3차, 2차.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인가요?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정답 몇 번? 4번. 넘겨볼게요. 한계지라는 게 있나요? 이게 옛날에 출제됐던 지문이거든요. 한계지가.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옛날에 대한 그걸 가지고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절대 별표 치지 마세요. 끊겼어요, 얘도요. 그죠? 한계지 있어요? 한계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왜 끊겼느냐를 자꾸 한번 생각해봐요. 올해 볼 게 몇 회죠? 자, 그냥입니까? 최근 걸 뺏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끊기게 된 거예요. 그죠? 한계지도 옛날에 나왔지 지금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끊기게 좋은 게, 그럼 끊기게 안 좋아? 좋아? 좋죠. 범위를 어유 똑똑하네. 그죠? 그냥 보기보다 똑똑하세요. 자,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끊긴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끊기지 않으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어디를 막 집중적으로 찍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겼기 때문에 제가 강의 자체가 이건 비중이 낮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냥이야 끊겨도 나올 수는 있어. 왜? 어떤 또라이 같은 놈이 옛날 걸 뒤져. 그래서 막 뒤져가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왜냐면 최근 걸 잘 모르거든. 최근 거 막 영어 나오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가 막 강의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계지는 또 한문이잖아. 그러니까 아이씨 여기를 내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잘못 걸리면 걸리는 거야. 기도해야 돼. 씨. 아시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노인네들이 안 들어가. 거의 내 또래나 들어가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 한계지 있어요? 한계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옛날 강의를 이제 다시 한번 향수를 젖어서 하는 거야. 한계지 집값. 나도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또 야매꾼이라고 할까. 그렇지? 한계지 집값 법칙. 이해 가셨어? 집값 법칙. 그러니까 옛날에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20년 차인데 20년 전에 굉장히 힘든 게 다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냐하면 끊긴 게 없잖아. 그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머릿속엔 다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야. 나 심심해서. 유식해 보이려고. 한계지라는 건 택지의 끝토지야. 뭐의 끝토지다? 택지. 택지 이용이 끝토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강의 방식을 그대로 갈게. 야매도 옛날 야매인데 도심에 용산이 있어. 용산에 전자대리점을 해가. 전자대리점. 그러면 그해 막 여름철에 더울 거라 생각해서 에어컨을 겨울철에 막 200대를 사놨어. 배도 나왔어. 욕심이 많아. 그럼 땅값이 비싸죠? 그럼 도심에다가 창고를 넣을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돼요? 외곽으로 가야죠. 맞습니까? 시간 났기 때문에. 그럼 그런가요? 옛날 야매야. 야매도 옛날 야매야 이게. 그럼 그냥 끝없이 가. 그죠? 계속 가. 계속 가. 여기 가? 이따 갈까? 옛날 야매. 그죠? 20년째 야매. 그리고 넘어가는데 땅값은 낮아. 거의 공짜로 그냥 와 있으래. 근데 물란이 나갖고 돼지랑 같이 떠내려가. 그거 봐 옛날 야매는 안 웃잖아. 그럼 그냥 한계가 있어. 가면 집가 났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적당하다는 게 한계지거든요. 그러니까 택지용의 최원방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일정 시점과 기준이라는 거는 지점에서부터 특정 지점도 맞고요. 시점이라는 걸 왜 쓰냐면 자 시점에 따라 그냥입니까? 교통이 발달합니까? 그럼 우리가 2015년의 한계지와 2019년의 한계지 다르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택지면은 농지의 경계선이 한계지거든요. 근데 그냥이야 교통이 발달해.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초기에 땅값이 비싸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절지가라는 거는 택지와 농지가 있으면은 택지에서 바로 떨어져요. 농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지가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자, 택지와 농지의 차가 심하죠. 그래서 단절지가. 단절지가라는 건 그냥입니까? 지가가 단절이 됩니까? 단절해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 택지와 이 도심에 대한 한계지와 이 외곽의 한계지는 대치 관계가 있겠죠. 근데 농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들어볼게요. 자, 한계지란 그냥입니까? 특정 지점입니까? 택지의 최원방권이고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의 지가 현상은 농경지 등의 지가 순간은 무관하겠죠. 자, 4번 농경지가 택지화되다 보니까 초기의 지가 상승이 어떻게 돼요? 빠르죠. 대중교통 수단 및 기타 요인 등으로 연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겠죠. 자, 한계지의 지가 수준과 이웃한 한계지 등의 지가 수준과는 상호 대책이 형성되지 않는다. 된다. 되죠. 단절 지가가 되는 게 아니죠. 단절 지가는 이 택지와 농지화에 대한 게 단절 지가라는 거죠. 몇 번 정답? 3번. 근데 이 문제 몇 번 쳤어? 치면 잡는다. 잘 하지 마. 그냥 들어. 그냥 듣고 그냥 내 강의 듣고 이런 거보다는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죠? 두 번 다시 보지 마세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왜 하냐? 혹시라도 또라이 같은 애가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로 갑니다. 자, 들어볼게요. 넘겨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관리 파트. 관리 파트가 페이지 가시면은 뒤쪽에 있죠? 183.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대로 좀 이렇게 간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출제가 예정된 거는 다 생각을 좀 적고 최근 경향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안정이 돼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따면서 학교도 지금도 하고 있지 좀 배정을 못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원에서는 학문이 중요해요, 야매가 중요해요. 야매가 중요하죠. 그 다 지금 종로나 강남 다 야매. 그런 거.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학교를 제가 또 하고 또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각에는 한 7년 정도 있다가 전임 교수로 갈 것 같아요. 가면은 이제 기출을 내겠죠, 제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게 참 그래요. 강사가 다 지금 6명분도 다 강사거든요. 교수의 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출제위원의 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욱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출제를 할 거라는 자체를 가니까 굉장히 막 소름이 돋아요. 이거 할 거다. 근데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고생하니까 나 좀 쉽게 내려고 그래. 아시겠죠? 또 7년 또 기다리지 마. 그냥 빨리 합격해. 그죠? 내가 들어가면은 왜냐면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다 보니까 뭘 알아야 될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 비중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강의를 안 하니까 막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제가 출제원 될 때까지는 너무 기니까, 그래서 지금도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승부욕이 강해요.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년 서울에 이제 다 올라가서 서울로 다 잡혔는데, 일타가 될 마음이 강하거든요. 야매도 왜 만드냐? 잠이 안 와서 만들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전달하고 빨리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그냥이야 인터넷이 또 발달됐어. 아마 누구 잘한다 다 나오거든요. 내가 암만 얘기해도 평가를 해 사람들이. 맞지? 다 알아 내가. 그지? 누구 잘한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되려면 자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새벽 2시에 막 깨고 막 라면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화이팅 하시고 하여튼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중에 내가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댓글 좀 달고 송은석 교수가 최고다. 근데 그런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고, 그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아르바이트생도 시켜. 두루킹 같은 거야. 막 미치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 나는. 짜증나서. 아니,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남자한테 원하는 걸 가야지, 막 시켜. 하는 애들은. 근데 또 그런 애들이 또 인기야. 미치겠어, 그죠? 나도 시켜야 되나 봐, 이제. 큰일 났어. 자, 183페이지 있나요? 갈게요. 사회생 가시면 관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관리가 이제, 관리의 내용이 법률, 경제, 기술이죠. 여기가 이제 스타트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에요. 관리의 내용. 자,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이죠. 무슨 개념이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잠깐 한 30초만 얘기하겠는데 아까 얘가 두루킹을 했잖아요. 뭐 정치적인 걸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된들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생 시켜갖고 제가 일타 강사가 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걸 안 쓰고 그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더라운드라고 하죠.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이 좋은 게 후기들을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막 돈 주고 안 써도 알아서 올려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런 걸 원하거든요. 제 말이 틀려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우리가 강사 원하면 자기가 해서 하는 게 되는 거지, 일부러 돈 써갖고 그렇게 되는 건 위장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화이팅! 대한민국을 위해서 갑니다. 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복합 개념을 합니다. 복합 개념은 법경계예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입니다. 법률적이 이제 보존 등기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얘는 찍어줄게요. 얘는 계약 나오면 얘 찍으시면 돼요. 계약. 공부를 하셨네. 그럼 계약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얘예요. 그죠? 계약. 법이 나오면 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은 인력 관리 나와요.
인력 관리.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인력 관리라는 건 적재적소에 배치시키잖아요. 그럼 인력 관리 나왔다 무조건 경제적이라는 거죠. 경제적. 그래서 경제적이고 또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순수익. 순수익이라는 게 나오면 예 찍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라는 것은 기술적 관리는 이제 전체가 복합 개념이 광이라면 얘는 협의예요. 유지 관리라고 하거든요. 유지 관리.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기능적, 물리적 하자가 나와요. 자, 우리가 건물이 금이 갈 수 있으면 물리적이잖아요. 물리적.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요. 기능적이죠. 기능적. 그럼 이런 하자에 대한 유무를 따질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가 있는데 특히 기술적은 자 토지하고 건물을 물어보는데 자 토지는 그냥입니까?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29번지에 30번지가 있기 때문에 갑돌이가 일돌이가 있어요. 경계를 침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경계 측량한다 나오면 측량사가 하잖아요. 그럼 경계 측량 나오면 기술적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위설 안전 우리가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위생이라는 게 청소관리예요. 청소관리고 그 다음에 설비는 뭐 기계나 설비 같은 걸 얘기하고 보안이라는 건 안전대책이죠. 안전대책. 그래서 화재보험이나 재보험에 가입하고 보존이라는 건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만 하시면 마스터가 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넘기시면은 자산관리와 시설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역이에요. 영역. 그 영역을 어디까지만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자산이라는 건 전체죠.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체하지 못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자산이죠. 자산. 그럼 자산 관리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러면 모든 자산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를 뽑죠. 그래서 전략적인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짜주신 사람을 뽑아요. AM이라고 합니다. 어셋 매니지먼트. 자, 그래서 자산 관리가 중요해요. 가장 자산 관리 돈을 또 벌어주니까. 근데 얘가 관리하지 못하면은 또 관리자를 또 두겠죠. 그걸 우리가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 넣어놨지만, 자 부동산 관리는 자 원어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예요. 부동산 관리입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하죠.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자 그래서 재산 관리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또 관리를 합니까? 또 외주를 줍니까? 그럼 또 시설 관리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시설 관리. 자 시설 관리는 이제 FM이라고 나왔고, 얘는 CO 들어갔으니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죠. 그래서 외주를 준다 그래요. 외주를 주거나 에너지 관리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시설이 아까 봤던 이 기술적인 위설 안전입니다. 그럼 시설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걸 따라가셔야 돼요? 위설 안전의 기술적인 거를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은 자산과 시설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내요. 그래서 자산은 포트폴리오 관리 분석, 재투자 재개발, 그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프로젝트 금융, 부동산 매입 매각, 자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 자 시설 관리는 아까 위설 안전이죠. 위생은 청소 관리, 설비, 안전, 보안,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라는 주체, 요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테마인데 이제 주체입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 자연 관리, 자치 관리라고도 해요. 자 그럼 다 지그시 들어갔죠. 자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근데 가장 진보된 거는 우리가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하고는 위탁 관리를 야기하겠죠. 위탁 관리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직접이겠어요, 간접이겠어요? 이응 들어가니까 그냥 해요, 외주 관리예요. 외주 관리고, 혼합이라는 게 있죠. 혼합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불명하니까 과도기에 채택되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자가 위탁을 그냥입니까? 바꿔낼 수가 있습니까? 바꿔낼 수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자가는 가장 전통적이고 위탁관리는 가장 진보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는데, 자, 자가는 그냥입니까? 기밀 및 보안 유지가 됩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죠.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애착이 강하고 소유자의 지휘 통제력이 발휘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전문이라는 게 나와요. 전문적, 효율적,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타성화를 방지하죠. 관리비가 좀 안정이 되고 소유자는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혼합은 직접 어떻게 되면 소유자 일부는 그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한테 맡기죠. 근데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가독이 채택되며 자, 이거 제일 잘 나와. 책임 소재가 분명 불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그럼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309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자, 1번 문제 틀린 거. 자, 아까 투자 리스크 메인 매각 다 자산 맞죠? 네, 에너지 관리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도 옳지 않은 거 3번. 제가 아까 인력 관리 주의 있게 보라고 했나요? 인력은 법률 쪽이 아니라 경제적이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넘길게요. 3번. 3번은 별표. 기출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답부터 본다면 아까 5번에 가시면은 자, 아까 제가 물리적, 기능적 하자 있었죠? 요건 뭐죠? 기술적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 부동산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보장 맞고요. 시설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요거 나옵니다. 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소극적이다. 시설 관리. 그다음에 자기 관리는 어떻게 돼요? 자가 관리는 전문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가 유리하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이따 하겠지만 비율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임차 부동산에 대한 발생하는 총수입의 매상고의 일정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일정 비율이라는 게 나왔죠. 무슨 임대차입니까? 비율 임대차.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죠. 물리적, 기능적 하자는 기술적에 들어갑니다. 4번 가겠습니다. 옳은 거. 자, 제가 아까 기술적 관리는 위설 안전이었죠. 회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들어간다면 위설 안전이니까 보존 관리가 들어가겠죠. 자, 기밀 유지가 유리한 반면 관리자 전문력이 떨어져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지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은 뭐예요? 자, 이건 자가 관리죠. 위탁 관리에 비해 바뀌었죠. 기술적 관리는 협의이고 유지 관리 맞죠? 맞고요. 근데 부동산 유지 활동 중 대응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시됩니까? 예방적입니까? 대응은 사후적이죠. 예방이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이 순수익 합리적 산출하는 건 맞는데 계약은 뭐였죠 아까? 법이었죠. 그죠? 5번이 정답이죠. 토지에 대한 경계 측량, 토지 기술적 관리 들어가고 지목이 변경된 거는 법률적이죠. 5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아까 5번 별표.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매입 매각, 재투자는 자산에 들어가죠. 1번이 정답인가요? 자, 6번 별표. 자, 부동산 관리에 옳은 거. 자, 1번을 보니 포트폴리오의 자산, 부채, 재무적인 효율성들은 다 경제적이죠. 법률이 아니죠. 경제적 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자, 우리가 부동산 관리는 유지 관리라는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외부적을 내부적으로 고치세요. 고치셨습니까? 근데 또 틀린 거는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도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을 내부적으로 고치는 것도 맞고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진 않는다.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죠. 해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어요. 몇 번이 정답이죠? 그냥 이게 들어보세요. 그냥 생애 주기 비용이라는 게 있대요.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 비율을 조절해서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한다. 그냥 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그냥입니까? 바뀌었습니까? 자, 시장 및 지역 경제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는 것은 자산 관리가 되겠고 설비 운영 유지는 시설 관리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죠. 넘깁니다. 7번.
아까 자산관리 건물임대차 시설이 있었죠.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건 자산관리 찾는 거잖아요. 그럼 2번이 정답이죠. 메인 매각, 이건 2번 자산관리. 그 다음에 8번은 그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8번에 2번을 보시면은 오피스 빌딩의 리모델링은 시설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투자 의사 결정을 했습니까? 그럼 이 투자에 대한 거죠. 투자할까라는 재투자에 대한 거는 뭐예요? 자산 관리 들어가죠. 2번이 정답이죠. 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기밀 유지 보안 관리 가장 적합한 건 뭐죠? 자기 관리죠. 직접 관리해도 돼요. 자관리. 그런가요? 10번의 별표. 자,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솔이 발휘되고 기밀 유지가 유리하고 좀 업무행위 아니라 초래돼서 전문성이 낮은 건 직접 관리죠. 5번이 정답이죠. 넘겨볼게요. 11번 별표. 틀린 거. 자, 부동산 관리는 물리기능 경제 법률로 복합 개념 맞고요. 2번.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건 직접입니까? 위탁입니까? 타성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게 자치관리인데, 그죠? 2번이 틀렸고요. 간접,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높죠. 재고가 높다는 거.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직접 관리, 자치 관리가 낫죠. 보다 불리하겠죠, 그죠? 혼합은 직접과 간접을 그냥요 변형했어요. 관리 업무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혼합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도 있죠. 자, 12번 갑니다. 옳은 거. 자, 1번. 혼합 관리는 자가와 위탁 관리의 과도기죠. 그럼 관리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위탁 관리는 경영 합리화에 통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애호정신이 높진 않죠. 높은 거는 자가 관리가 되겠죠. 입주자의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위탁 관리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인가요? 외주를 줬어요. 외주 관리는 대형 빌딩 관리에 적합하며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설비 등의 내용 요소를 연장시킬 수도 있다. 자, 전문적인 관리 인력의 이동이 심한 경우 관리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자가예요, 위탁이에요? 위탁이죠.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있으니까. 정답은 4번. 13번에 틀린 거 4번.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가 적합하죠. 강력한 지휘 통제를 발휘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도 맞아요. 근데 전문적인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위탁이죠. 14번은 다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요약집을 잠깐 가볼게요. 185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그 밑에 대상부동산의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죠. 근데 다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활동 쪽이니까 아까 나온 비료임대차까지 들어볼게요. 자, 이제 부동산 관리의 활동입니다. 활동. 그래서 활동은 임대차 활동이 있죠. 그래서 임대차 활동이 자, 갑니다. 임대차 활동. 그럼 우리가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자, 사무실과 공업용,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예요, 쇼핑센터예요. 상업용을 얘기하죠. 상업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 자, 그냥입니까? 주거용은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려야 됩니까? 유대성이고. 공업용은 목조 건물에 화학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용도가 그 용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성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유소 습격 사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냥이야 설경구 나오는 공공의 적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능 매상고를 얘기하죠.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유용이 주거용은 그냥요 조임대차예요. 지읒 들어가니까 지읒 들어가죠. 총임대차 다 내는 거고요. 임대차고. 다음에 공순위. 공업용은 무슨 임대차죠? 순임대차. 무슨 임대차?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185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죠? 총은 전체적으로 다 내는 거고 순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1차, 2차, 3차 나누겠죠.
그래서 1차가 그냥 보통 3차가 일반적인 다 많고요. 비율임대차는 매출액의 비율대로 가는 거죠. 이건 이따가 문제 풀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죠. 자, 아까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해요. 일상 대응 예방이 있는데 예방이 사전에 수립된 주시계획에 따라서 미리 방지하죠.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자, 보험은 책임보험과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게 있죠. 임대료 손실보험은 딱 한 번 나왔는데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건물 수리 복원하는데 많은 손실이 오죠. 임대료 손실이고요. 책임보험은 그냥 임차자 고객들이 갔는데 손해를 보아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다. 피해에 대한 거. 자, 그러면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가시면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3번. 자, 대응적은 사전이 아니죠.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대응이 예방적인 사전이죠, 그죠? 대응적은 사후적인 유지활동입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인가요?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우리가 이 서술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1번에 보시면 국민주택연금이란 연기금이 있죠. 그럼 연기금이 부동산 관리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간접투자입니까? 간접투자가 활성이 돼야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16번 갑니다. 임대차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까 제가 비율임대차는 주거용이었어요, 매장용이었어요. 매장용이고 주거용은 순임대차였어요, 조임대차. 조임대차죠, 그죠? 그러면 순임대차를 조로 바꾸셔야 되죠. 그럼 아까 야매 주거용은 그냥이야, 지읒 들어가. 그럼 주거용은 조임대차죠. 공순이죠. 공업용이 순임대차죠. 그럼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 총.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합산해서 다 내린 거예요. 자, 아까 연대성과 유대성은 똑같거든요.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연대성이라는 자체, 유대성은 뭐죠? 주거용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죠. 임차인에게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 받는 방식이 공업용이 순임대차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5번에 임차인의 임차 목적에 충족될 수 있는 적합성은 아까 매장용이었어요, 공업용이었어요? 공업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내는데 부동산 관리 외부의 전문 집단에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틀린 거는 자,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도 오피스도 간접 투자가 많아지죠. 투자회사 아까 상업용 부동산도 간접 투자고 연기금 아까 간접이었잖아요. 펀드 같은 거. 근데 단독주택 자가 소유 비중이 확대된다는 건 어떤 관리? 자가 관리에 대한 방식 관련되죠. 5번이 정답이죠. 요 기출입니다. 17번도. 18번은 별표 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한번 예전에 한번 쉽게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왔는데 중개사법에서 18번은 이 저자가 좀 흥분해서 내신 건데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비율임차도 그냥입니까? 기본임대료는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기본임대료는 얼마래요? 이거 뭐 250만 원은 넣고 추가적으로 가야 되죠. 이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예전에 맞는 문제인데 자, 지금 매출액이 4천이죠. 그럼 1000에서 2000까지의 초과분에 몇 %를 부과하겠대요. 그죠?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에다가 6%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60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4천에서 2천만 원 초과는 2천이잖아요. 거기 4%를 또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또 몇 프로? 4%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럼 80만 원이 나올까요? 그럼 다 합치면은 39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19하고 20번은 건물의 생애주기니까 이건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